여러분 안녕하세요. 특별한 아이의 아름다운 선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특별한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엄마 이다금이고요. 심즈비 심리상담 발달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최근에 저희 아이와 제 이름 그리고 연구소 이름을 다 바꾸었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분 계시면 제가 이 밑에 제 블로그 링크 달아놓았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발달장애와 경계성급 3남매를 웃으면서 키우는 108가지 육아법. 사실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 한 명을 키우기도 힘든데 이분은 그런 아이 3명을 키우면서 이런 책을 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아이로 인해서든 혹은 다른 것으로 인해서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힘든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책은 총 6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가 아이를 대하는 방법, 두 번째가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법, 세 번째는 가정생활 연구편, 네 번째는 나들이를 위한 연구편, 다섯 번째가 학교 유치원 생활을 위한 연구법, 여섯 번째가 학습 서포트, 일곱 번째는 육아에 진이 빠졌을 때 대처법. 그래서 제가 하나씩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아이를 대하는 법 알려드릴 텐데요. 이 저자는 아이를 3명을 키우면서 자꾸 아이들한테 화를 내고 그러면서 본인도 힘들고 아이들도 많이 힘든 상황을 경험했다고 해요. 이분은 그래서 아이들과 관련된 자료를 막 찾으면서 거기서 적용할 수 있는 걸 하나씩 적용하면서 아이들과의 삶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이런 책도 쓰게 된 건데요. 이 저자는 발달장애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발달장애란 잘하는 것과 서툰 것 사이에 차이가 큰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물론 이게 100% 맞는 얘기는 아닐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정의를 내렸을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저는 아이에 대해서 얘는 왜 이렇게 못하는 게 많아? 왜 이렇게 얘는 서툰 게 많아? 이런 생각보다는 얘는 잘하는 것도 있고 서툰 것도 있는데 이 차이가 좀 크구나. 그렇다면 이 서툰 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이 정의가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에게 자꾸 화를 낸다. 수단으로 화를 내는 건 이제 그만. 이게 제목이에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막 화가 날 때 있지 않으세요? 이 저자는 부모가 화를 내는 이유를 2가지로 보고 있어요. 하나는 아이가 해서는 안 될 행동,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화가 나는 거. 두 번째는 아이를 움직이기 위한 수단으로 화를 내는 거. 이렇게 2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일상에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나 일도 하시면서 아이를 케어한다든지 혹은 뭐 집안일 자체도 사실은 스트레스가 많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아이한테 화를 내게 되는 경우는 그거예요. 이미 이런저런 일로 막 이렇게 화가 나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아이가 뭔가 말을 안 듣거나 잘못된 행동을 해요. 그랬을 때 이게 이렇게 폭발하는 거죠.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이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참는 거예요. 그래, 한 번만 더 참자,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오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순간에 이렇게 펑 하고 터지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아이로서는 자기가 그렇게 엄마가 화낼 만큼의 잘못을 한 것 같지 않은데 엄마가 화를 내게 되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굉장히 상처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부모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니었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말이 들기도 하고 자책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내가 많이 지쳤구나.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힘들었구나. 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감정을 인식하고 그리고 토닥토닥 거려주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감정을 잘 인식을 해서 이렇게 팍 터지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지금 이만큼 화가 났구나. 그럼 내가 지금 이 감정을 어떻게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이를 대할 수 있을까라고 그 다음에 대처할 수 있는 거죠.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그런 분들 많아요. 그 감정이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본인 표현을 하고 제가 깊이 있게 공감을 해드리면서 마음이 편해지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감정을 계속 쌓아놓지 말고 그때그때 인식하고 그리고 표현하고 혹은 해소하고 이런 게 같이 가야지 아이를 대할 때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육아에 지쳤을 때 대처법이 나오거든요. 이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그걸 좀 조절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집안일이에요.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안일을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되도록이면 이제 좀 우선순위가 높은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금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나 돌봄이 필요해요. 부모도. 그래서 아이랑 잠깐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약간 다른 케어를 받는다든지 뭐 마사지를 받는다든지 이런 거요. 그리고 내 감정을 케어할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감정을 속에 쌓아두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가장 좋은 게 글로 쓰는 거 좋아요. 일기장 쓰듯이 아, 나 지금 화가 났어, 뭐 스트레스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되게 신기한 거는 아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마음이 되게 편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얘기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때로는 뭐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하기 중요한 거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소중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기에 좋은 게 뭐냐면요. 아기 때 사진이나 동영상 있으면 한번 가끔 보세요. 정말 막 아기 때문에 짜증나고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가도 그 아기 때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 아이 이렇게 예쁘구나, 이렇게 소중하구나라는 거를 다시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아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얘는 왜 이것도 안 하지, 저것도 안 되지, 뭐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터치도 해보고 바라보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하면서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육아에 지쳤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들으면 막 화를 내면은 아이가 그 순간 말을 듣게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자꾸 화를 내서 아이를 움직이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은 효과가 굉장히 없는 방법이에요.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엄마가 화를 내거나 이러면 우리가 불안하거나 두려울 때는 이성적인 판단이 잘 안 돼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은 이제 전두엽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어요. 뇌에 보면. 근데 이 편도체는 불안하거나 공포심이 느껴질 때 활성화가 돼요. 근데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면 전두엽이 작동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막 불안하고 두려울 때는 이성적인 사고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엄마가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되게 겁에 질리게 되거나 두렵게 되면은 엄마가 나한테 왜 화를 내는지 그리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 보면은 맨날 혼나는데 행동이 바뀌진 않고 맨날 기만 죽어 있고 엄마 눈치만 보고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화를 냈을 때 어떤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자꾸 듣기 싫은 소리를 듣게 되면은 우리의 귀가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꼭 의식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무의식적으로도 그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청취력 검사를 해보는데 정보를 받아들일 때 분명하고 선명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모호하고 불분명하게 받아들이는 경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듣기 싫으면 그거를 굉장히 모호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모호하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특히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됐을 때 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른들도 보면은 예를 들면 상사한테 무슨 안 좋은 얘기를 들을 때
듣긴 듣는데 무슨 얘기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엄마가 얘기하면 그게 그냥 한 귀로 들어갔다 한 귀로 빠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뭔가 화를 내거나 잔소리를 막 심하게 하거나 이랬을 때 그게 아이한테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는 기분 좋고 행복할 때 정보를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제 정보를 전달할 때, 아이한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거나 뭔가를 도움을 주려고 할 때는 가능하면 아이가 행복한 상황에서 그 얘기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이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좋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또 하나 이제 아이한테 자꾸 화를 내거나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면 아이가 기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면은 아이들이 뭔가를 시도하기가 겁나요. 내가 혹시 이거 했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잘못하면 어떡하지? 혼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점점 무기력해질 수 있거든요. 이 저자도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아이를 자꾸 혼내게 되고 하면서 아이도 자신감이 떨어지고 본인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해서 아이의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감을 높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실은 아이가 있는 그대로 정말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인식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사실은 부모로서 우리는 사랑을 전달하는 데 좀 서툴고요. 아이들은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 서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00만큼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해도 그게 실제로 전달되는 건 굉장히 적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랑을 정말 잘 전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아이가 사랑받는 느낌을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게 바로 스킨십이에요. 스킨십은 저도 정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스킨십, 아이를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토닥거려주고 이런 거는 굉장히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이 손이 가지고 있는 치유 능력이 있고요. 우리 몸 자체 내에서도 치유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연구소에서는 한 달에 2번씩 CST, 두개총골요법 수업을 하는데요. 그 시간마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와, 정말 손이 갖는 그 치유 능력이 대단하구나 라는 걸 항상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수업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사랑을 담아서 아이를 터치해 주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이거는 이제 제가 감각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고유수용성 감각 문제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렇게 좀 깊은 마사지 같은 걸 해주게 되면 굉장히 안정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감각적인 해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 저자도 아이들을 터치하면서 아이들도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고 본인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냉한 체질까지도 개선이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이와 대화할 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아이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대화를 하면 좋겠죠. 그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하나는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네가 그런 마음이었구나 라고 아이의 말에 대해서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분에 공감해 주는 건데요. 우리가 사실은 좋은 기분에 대해서 공감해 주기는 쉬운데 아이가 부정적인 표현을 할 때 있잖아. 나 이거 싫어. 뭐 학교 다니기 싫어. 애들 싫어.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공감해 주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마치 공감을 해주면 아이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더 크게 만들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그걸 공감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히려 공감을 해줌으로써 그 감정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거든요. 나 그 친구 싫어 라고 했을 때 너 그 친구 정말 싫구나 라고 감정을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감정은 공감해 주되 행동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 동생 때리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너 그 정도로 화가 났구나 라고 감정 읽기를 해주고 공감은 해주시되, 근데 동생을 때리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알려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얘기할 때 터치를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스킨십을 해주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아이가 좀 더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엄마의 사랑도 좀 더 느낄 수 있겠죠.
아까 발달장애를 잘하는 것과 서툰 것 사이에 차이가 큰 거라고 이 저자가 표현을 했는데요. 특히나 잘하는 게 많은 게 아니라 서툰 게 많은 경우에는 칭찬해 줄 게 정말 없을 수 있어요. 뭔가 아이한테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엄마도 스트레스 받고 아이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시는 게 좋냐면요. 아이가 노력한 부분 혹은 그 과정을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받아쓰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뭐 하나밖에 못 맞았다. 그래도 아 이거 하나 맞았네 라고 잘한 부분에 칭찬을 해주시는 것과 또 하나는 아 그래도 우리 아이가 예를 들면 이제 받아쓰기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하면 아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전체 과정이 100이라고 했을 때 그걸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10%라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가 양말을 신는데 뭐 예를 들면 처음에는 양말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끼는 거, 뭐 중간까지 발등까지 끼웠다. 이 부분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네, 잘했네.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해볼까?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잘한 거는 그냥 넘어가는데 실수한 건 자꾸 얘기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아이가 하고 있는 모습을 잘 관찰하셨다가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시고 칭찬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다가 멈춘 시점 있잖아요. 그 시점에 그래 지금 이렇게 멈춘 것 고마워 잘했어 라고 그 부분도 칭찬을 해주실 수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를 100% 다 바꿀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100% 다 한꺼번에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한 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줄넘기를 하는데 단계별로 예를 들면 제자리에서 그냥 뛰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아 너무 잘했어 뛰는 거 잘하네. 그 다음에 이제 줄을 돌리는 연습을 시키고 하나하나씩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칭찬해주고 성취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면 아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질 수 있을 거예요. 같은 의미를 전달하더라도 어떤 말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효과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잖아요. 말 걸기 전환표라는 걸 소개해놨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원래는 잠깐 기다려 라고 표현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지금부터 몇 분만 기다려 줄래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죠. 지금부터 뭐 1분만 기다려줘, 뭐 5분만 기다려줘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는 거예요. 사실 잠깐만 기다려줘 라고 했을 때 부모 입장에선 잠깐이지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긴 시간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단서가 없게 되면 아이가 더 조급해질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되도록이면 제시해 주시고 그 시간을 지켜주시는 게 아이한테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빨리 준비해 라고 했을 때도 빨리라는 의미가 아이가 생각하는 거랑 부모가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도 5분 안에 끝내면 뭐 10분 더 놀 수 있어 라고 아이가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아이가 이제 뭔가 계속 실수하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야 알아들어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 라고 아이의 의견을 물어보고 차근차근 같이 해나가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아이들 이렇게 많이 흘릴 수 있잖아요. 이것저것. 그랬을 때 뭐 이거 주워 왜 흘려? 이런 얘기보다는 재미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이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예를 들면 당근이 도망갔네? 당근 좀 잡아다 줄래?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그런 순간들을 조금 즐겁게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고요. 실수를 하거나 했을 때 그걸 지적하거나 혼내기보다는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우유를 흘렸을 때는 여기 우유가 흘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보든지 아니면 아이가 더 어린 경우나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대처법을 알려주는 거죠. 행주 갖다가 닦아줄래? 뭐 이런 식으로요. 아이들한테 막 이름을 부를 때 누구야 누구야 불렀는데 아이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는 가서 이렇게 토닥토닥 톡톡 하면서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시끄러워 아이가 이제 큰 소리로 막 떠들고 이럴 때는 시끄러워 라고 하기보다는
목소리로 이제 얘기해 주는 거. 이 정도 목소리로 얘기해 줄래? 라고 해서 뭐가 안 돼? 라고 하는 거는 이게 안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의 크기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직접 보여주시거나 설명해 주시면 아이들이 그렇게 하기가 더 쉽겠죠. 근데 원래 하던 얘기, 예를 들면 뭐 빨리 준비해, 뭐 이런 모든 얘기들이 사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일 수 있고요.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자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보통은 자폐 스펙트럼이나 이제 발달에 어려움을 갖는 아이들 보면은 대부분 감각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감각이 100% 완전한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감각의 문제가 더 있으면 있을수록 아이들이 일상생활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이 감각 부분은 제가 좀 더 자세히 다시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는 얘기하는 게 아이를 잘 관찰하고 아이가 감각적으로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그 부분을 잘 도와줌으로써 아이가 잘 해낼 수 있게 해주자는 그런 의도로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건 그런 도구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 전자레인지 사용법을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이나 간단한 글로 써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채비카드 아침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뭐 화장실 사용법 이런 것들을 그림이나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표현을 해줘서 잔소리를 안 하고도 아이가 보면은 알 수 있게 이런 도구로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구로는 뭐 타이머나 알람 같은 거 활용할 수도 있고요. 뭐 사용법 카드, 아까 화장실 사용하는 것처럼요.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가 문제가 안 되게 미리 예방해 놓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것도 미리 해놓게 되면 이제 아이한테 혼낼 필요도 없고 부모도 좀 덜 신경 써도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뿐만이 아니라 감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오늘 했던 내용 중에 실제로 적용을 해보시고 도움이 됐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셔도 좋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뵐게요.